여기 서양 현대윤리인데 원래는 1회 2단원이 아니라 2, 3, 4, 5, 6단원에 나와야 되는 개념들이야. 근데 짤막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철학자들 많이 나오고 내용 좀 많이 하고 좀 생소한 개념 많이 내야 변별력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 짤막하게 나와 있거든. 1회 2단원에는 그냥 한 대여섯 줄씩 나와 있어. 사회계약론은 뭐고, 그 다음에 책임윤리는 뭐고, 담론윤리는 뭐고 엄청 짧게 나와 있는 거인데 내가 기출 문제를 보니까 그냥 뒤에 있는 개념을 끌어다가 앞에 문제를 내놨어. 애들이 여기서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파트라 가지고 내가 일부러 안 가르쳤다 방학 때 그냥 한번 지금 해봤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시험 기간 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요나스 책임윤리 원래 어디 나면 6단원에 나와요. 뒤에 사회계약론 3단원 사회정의 파트에서 나옵니다. 길리건 나딩스 배려윤리는 2단원에서 나왔죠. 우리 다음 때 배웠던 나딩스 배려윤리. 하버마스 담론윤리도 4단원에 나와. 4단원에 한참 뒤에 나오는 개념들인데 이게 소개만 조금 짤막하게 나오는 거를 시험 문제는 장충이랑 성동이랑 덕성이랑 다 내놨더라. 내놨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덕성이나 장충은 좀 어렵게 낸 편이고 성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던데 일단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가지고 금호나 고3들은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너네는 워낙 범위가 많아. 그래서 너네는 1단원 문제로는 이게 안 나오는데 2, 3, 4단원을 금방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문제가 나와. 이 개념을 미리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해도 너한테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들으세요. 처음에는 이거 1단원 얘네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습시킬까 하다가 어차피 곧 할 거예요. 2, 3, 4단원에서 할 거라 가지고 미리 들어두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본다 그래서. 자, 1번은 현대서양윤리고 도덕과학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아까까지 전부 다 고전윤리학이라고 고전윤리학, 서양 고전윤리, 근대 이전윤리고 여기는 현대윤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서양윤리를 보는 거야. 자, 인간 도덕성 윤리적 문제를 과학에 근거하여 탐구한다. 그래서 도덕과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는 뇌과학, 신경과학 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신경윤리학이라고 적습니다. 1번에는 신경윤리학. 그래서 뇌신경, 뭐 호르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뇌과학 이런 방법을 윤리학 분야에 접근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이쪽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더라. 그러면 이 부위를 강제로 자극을 하면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다음에 뭐 사람이 불안하면은 뭐 어떤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데 뭐 이쪽 부분이 자극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일탈 행동을 하려는 것 같다. 이런 걸 보는 거지. 그래서 도덕 판단 과정에서 감정, 이성 이런 역할을 과학적 측정 방법, 뇌 CT 촬영 같은 걸로 입증합니다. 이게 신경윤리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도덕성을 진화적 관점으로 설명한다. 이번에는 진화윤리학으로 적습니다. 위에는 뇌과학 경향을 받은 거고 뇌과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경윤리학이 나온 거고 아래쪽에 진화윤리학가 뭐 영향을 받았겠니? 진화론 영향을 받았겠죠. 진화론.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을 진화적 방향으로 사람이 남을 도울 때 행복을 느끼더라. 여기 이 통합사회 기억이 안 나겠지만 1학년 때 배웠죠. 행복의 4가지 조건. 요새 고인들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거기 도덕적 실천이란 개념이 있었다. 경주민도 행복하다 기억나니? 경제적 안정, 뭐 정주 환경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래서 도덕적 실천 할 때 그 도덕적 실천인데 왜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행복하도록 진화를 했느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애 혼자 못 낳는다 그랬죠. 사람이 뇌가 커지고 골반이 좁아지고 직립보행하고 하면서 무조건 남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진화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남을 돕고 남한테 도움을 받는 게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게 우리 생존에 유리해요. 도덕심이라는 건 생존에 유리한 활동이라고 정의하는 관점입니다. 진화윤리학은. 이타적 행동이나 성품은 생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다. 그래서 사람이 윤리적이라는 거는 생존에 유리한 어떻게 보면 뭐 이기적인 거죠. 유전자 차원에서 이기적인 활동을 이타적 활동, 윤리적 활동이라고 보는 거야. 이런 게 좀 관점의 전환이잖아. 옛날에는 뇌과학이나 진화론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어떤 게 정의로운 것인가 뭐 이런 거 막 어떤 상황에는 어떻고 막 이렇게 정의했다면 이건 이제 최신 과학 기술을 빌린 거죠. 도덕과학적 접근. 문제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내용이 짧거든.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37페이지가 아니구나. 잠깐만. 35페이지네요.
여기 제일 밑에 도덕과학적 접근이 있죠. 자, 도덕과학적 접근에서는 인간의 정서가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이거 좀 낯선 선지이긴 한데 맞는 선지거든. 맞는 선지. 인간의 정서 이게 여기 나오는 정서라는 거는 신경윤리적 접근을 통해서 인간의 호르몬 작용에 따라 감정이나 호르몬 작용 따라 감정 혹은 느낌, 감각 이런 게 나타나는 거의 그 정서예요, 정서. 인간이 뭔가 신경세포의 활동 때문에 느끼는 감정 같은 걸 뜻해요. 여기서의 정서는. 그래서 인간의 정서가 올바른 판단과 도덕적 행위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인간 정서도 뇌의 신경작용이기 때문에 사례가 뭘로 나오냐면 교과서에 미래의 교과서입니다.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감정이 없어지면 감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면 도덕 판단이나 도덕적 행위를 못한다는 게 사례로 나왔어요. 그래서 도덕적 판단 행위를 위해서 인간 정서가 올바른 거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근데 너무 지역적인 선지라 가지고 그냥 뭐 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져는 왔는데 내신에선 나올 수도 있겠죠. 내신에서는. 다음 신경윤리학은 진화론적 측면에서 인간이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진화윤리학이니까 X죠. X. 신경윤리학을 진화윤리학으로 고치면 되겠죠. 다음 책임윤리입니다. 41페이지 요나스의 책임윤리. 자, 요나스라는 이름 우리가 1단에서 봤습니다. 기억나요? 언제 요나스라는 이름이 나왔었습니까? 윤리적 공백할 때 나왔지. 지호 어떤 게 윤리적 공백이었습니까? 그렇지, 어떤 격차였어? 오, 그렇지. 과학 기술이 너무 급속하게 발달하는데 고전 윤리학의 윤리학이라는 거는 요 빨리 발전하는 과학적 기술을 윤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그 차이를 요 사이의 도덕적 간극을 윤리적 공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래서 요나스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학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인간이 거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소극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책임윤리고 등장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현대 과학 기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거 저 뒤에 환경윤리학에 나오는 건데 4단원에 나오는 걸 여기 끌어다 놨어요. 문제도 그런 식으로 출제돼 있을 거고. 현대 과학 기술은 결과가 모호해. 자, 지금 산업혁명 시기에 석탄을 열심히 떼가지고 발전을 한 게 지구 온난화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석탄을 뗀 게 아니죠. 그렇잖아.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가 석유 캐고 하고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한 게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결과가 모호하고. 그리고 한 번 적용되면은 중단하기가 힘들어요. 에어컨 그만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한 번 적용되면은 쉽사리 그만둘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뭔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때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시공간적 강력성. 지금 지구 온난화는 누가 더 기여했다? 선진국들이 더 많이 기여했잖아요. 예전부터. 근데 피해는 사실 누가 더 많이 보고 있어? 개발도상국이 더 많이 보고 있죠. 에어컨 트는 사람이랑 선풍기 트는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에어컨 트는 사람이 지구 온난화에 더 많이 기여했잖아. 근데 벌은 누가 받고 있어? 선풍기 트는 사람이 벌 받고 있죠. 에어컨 트는 사람은 그냥 지구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더 세게 틀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시공간적으로 넓은 범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특징 때문에 오늘날은 어떠냐면, 자, 기존의 과학지상주의는 이성적 인간, 3번에 이성적 인간이라고 적고, 이성적 인간. 여기서 이성은 긍정적 의미로 쓰였어요. 이성적 인간. 과학기술이 미래에 불러올 위기 같은 거를 자각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도구적 인간은 그런 걸 생각 못하고 과학기술의 도구가 된 인간들이야. 도구적 인간. 오늘날 과학기술은 이성적 인간들이 뭐에 지배당하는 시대야. 도구적 인간들한테 지배당하는 시대입니다. 기존의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이성적 인간에 대한 도구적 인간의 지배를 초래할 거고,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 책임 대상은 기존의 윤리학은 그래요. 기존에는 잘못은 저지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거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부도덕한 거죠. 아무 행위도 안 해. 아무 행위도 안 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존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책임 대상은 자연을 해치는 거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저지른 죄만 처벌했다고.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거, 그 현 세대 인간으로만 그 책임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고. 근데 이런 그 현 세대 인간만으로 책임을 다루는 좁은 의미의 윤리학이나
혹은 과학기술 지상주의하면서 미래의 다가올 위험을 제대로 생각하는 이성적 인간들이 존속당한 그런 윤리학으로는 오늘날 다가오는 과학에 의한 위험을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새로운 더 넓은 책임을 지는 그런 윤리학이 필요해라는 게 책임 윤리입니다. 그래서 전통 윤리와는 다른 새로운 윤리, 이게 책임 윤리야. 책임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게 등장 배경이야. 교과서 용어는 뭐가 나오냐면 이성적 인간, 도구적 인간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긍정적이고 뭐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였는지를 구분하세요. 자, 5번에 공포의 발견술 적습니다. 공포의 발견술. 공포의 발견술. 공포. 뭘 비판하는 거냐면 기존의 윤리학, 기존의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지금까지는 희망의 발견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만 인식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면서 발전하자 쭉 그렇게 왔다고. 괜찮니? 근데 사실은 뭐가 우리한테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보다 뭐에 더 주목하라고? 부정적인 측면에 더 주목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어. 먼 훗날에 어떤 거 일어날 그 위기는 우리랑 항상 관계된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잊어버리고 쭉 개발하다가는 나중에 다 같이 망할 거라고. 이런 거죠. 너네가 내가 긍정적인 것만 말해서 열심히 하면 될 거야라고 하면은 애들이 내가 지읒되겠다는 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공부한단 말이야. 지각도 좀 하고 결석도 좀 하고 피곤하면 빠지고 그렇게 하죠. 근데 야 너 이대로 가다가 인생 망해라고 막 세게 공포의 멘트를 쳐줘야 너네가 이대로 가다가 이제 지읒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그때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아니라 과학기술 긍정적인 얘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래서 발전하다가 우리가 망할 것 같아. 망하는 측면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겠니? 그걸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합니다. 기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희망의 발견이었지. 하지만 요 멘트도 좀 자주 나오는데 기억해주세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선의 인식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한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할 거기 때문에 기술로 인한 부정적 미래에 대한 예상을 기준으로 행위 원칙을 수립해야 돼. 현 세대의 잘못이 지금 막 개발하는 게 미래 세대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다 같이 망할 거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소비 습관, 과학 기술을 발전하는 조심스러운 습관 같은 거를 이제 과학 기술 발전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공포의 발견이죠. 그리고 6번에 생태학적 정원 명령이라고 씁니다. 자, 정원 명령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니? 칸트. 그래서 이것도 뭐 계승한 거겠어요?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뭘 계승한 거겠니? 음모론을 계승한 거예요, 당연히. 생태학적 정원 명령. 자, 정원 명령은 뭐의 반대말이고 어떤 형식으로 제시되는 게 정원 명령이었어? 정원 명령 반대말이 뭡니까 이제? 가원 명령. 그렇지. 둘이 무슨 차이예요? 정원 명령은 무조건. 그렇지, 무조건 명령이고 무조건 문으로 나오는 거고 가원 명령은 조건문이었다. 맞지? 그래서 요 보면 생태학적 정원 명령이라는 거는 if가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겠니? 그냥 하라고 나올 거예요.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여기도 내용을 봅시다. 8번인데 8번이 생태학적 정원 명령이거든. 6번 8번이 똑같습니다. 8번이 생태학적 정원 명령이고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지. 그냥 뭐뭐 한다면 뭐뭐 하라가 아니잖아. 그냥 하라니까 요것도 정원 명령이에요. 도덕 법칙의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이것도. 괜찮니? 근데 요 멘트를 외워야 돼. 만약에 뭐 여기는 좀 지역적 내용이기 때문에 서술형은 안 나올 수 있는데 서술형이 충분히 4단원이라면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요 칸트 정원명을 외웠잖아요. 우리 인격주의 정식, 그 목적주의 정식. 그것처럼 4단원에서는 얘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개념이라서 지금 한번 외우고 가자. 10초 줄게요. 20초 줄게요. 20초 줄 테니까.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고. 이 문장이 종종 나올 거고, 이 문장 나오면은 책임윤리, 요나스 찍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이 좀 익숙해지고 넘어가야 돼. 자, 10초. 아무나 한 명 찍을 겁니다. 무찬. 요나스가 얘기했던 생태학적 정원명령이 뭡니까?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 지구상에서 피해가 가지 그치 뭐 그게 비슷한 맥락인데 인간이 살아갈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고. 그러니까 너가 행동을 할 때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 이전까지는 과거에 있어 뭔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만 도덕적이다 안 도덕적이다를 판단했잖아. 근데 이제는 뭐라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걸 도덕적이다 안 도덕적이다라고 간주하고 생각을 하라고요. 행위를. 요 멘트도 기억해 두세요. 위로 올라갑니다. 7번. 현세대 인간이라고 적습니다. 현세대 인간. 자, 여기서 책임 대상하고 책임 주체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거기에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너가 부도덕하다, 정의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만 대상되냐면 현세대 인간만 유일하게 도덕적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 행위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은 얘만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만. 맞죠? 미래세대 인간은 아직 안 태어났죠. 현세대 인간을 제외한 뭐 동물이든 자연이든 걔네들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 능력도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현세대 인간이기 때문에 현세대 인간은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어. 요까지 추론이니 뭔 얘기냐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책임을 이해해야 되는 당위로 연결된다. 스파이더맨 보면 그런 이게 그 초기 소설 영화 보면은 스파이더맨 1의 고해 내용이 나오거든. 얘가 막 그 스파이더맨 해가지고 막 능력을 장악하고 나서 막 도덕적인 막 이런 거 막 사람들 도와주고 하다가 자기 해야 될 뭐 직장에서 좀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욕먹고 구사리 먹고 하다가 남 도와주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내 삶이 중요하지. 해봤자 아무도 안 알아줘. 해가지고 약간 좀 흑화돼가지고 좀 겉돌다가 누군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물건 훔치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단 말이야.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영웅이야. 내가 뭐 해봤자 나한테 별로 도움되는 거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무시했다가 이 도둑이 어디 집에 들어가지고 누구를 해쳤냐면 자기 그 삼촌을 해쳐요. 해쳐가지고 이 삼촌이 딱 그 집에 들어가서 맨날 이렇게 죽을 때 가만히 안 죽다가 최후의 멘트를 언급하고 죽잖아. 삼촌이 막 이러고 죽고 나서 그 삼촌이 자기 품속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딱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내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 스파이더맨 능력을 장악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따른 의무를 외면했더니 이런 결과가 도래하는 거지. 그래서 힘을 가진 존재는 그 힘을 가졌다는 자체로 뭔가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 책임이 있어. 의무가 있어.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근데 힘을 가진 존재는 누구만 힘을 가지고 있어? 인간만 가지고 있죠. 현세대 인간만. 미래세대는 아직 안 태어나서 힘을 행사할 수가 없고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도덕적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인간만 그런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반드시 해야 돼. 그걸 이제 생태학적 정원 명령으로 하는 거지. 네가 행동을 할 때 그 책임감을 느끼라고 항상 미래세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를 항상 고려하면서 행동을 하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목적론적 세계관.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목적으로서의 책임의 대상이다. 이거 정원명도 똑같지. 근데 정원명령에서 목적의 대상은 누구만이었어? 칸트 정원명령에서 목적주의 정식에서 누구를 목적으로 대하라 그런 겁니까? 인간만 목적으로 대하면 된다. 근데 그 대상을 뭘로 확대한 거야? 인간 아닌 모든 존재 플러스 미래 세대까지 포함한 개념이야. 이거를 2단으로 해서 삶의 주체 누가 얘기했어요? 레건은 목적의 대상을 누구까지 확대한 건데? 삶의 주체가 보통은 1살 이상의 분류를 되죠. 그까지 확대한 거고 요거를 생태학적 정원 명령에서는 로나스라는 사람은 현 세대 말고 이 미래 세대와 지구 환경 전체까지 책임의 범위를 목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마지막 9번이 책임윤리입니다. 책임윤리. 그래서 이전 고전윤리학과는 다른 새로운 윤리, 요걸 책임윤리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현 세대 인간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인 동시에 사람한테도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 인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도 내가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잖아. 당연히. 원래는 그렇게만 해왔고 너네만 목적으로 대우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현 세대 인간들끼리만 서로 목적으로만 대우해왔다고 칸트까지는. 그렇죠. 근데 책임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인 건 플러스 어디까지 그걸 넓히냐면 자연과 미래세대 인간까지 책임의 대상을 확대해요.
얘네는 능력은 없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는 아니고 오직 책임의 대상이기만 합니다. 괜찮죠?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 자주 나와요. 미래 세대 인간은 책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책임의 대상이다. 책임의 주체가 아닙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책임의 성격, 여기서 좀 중요한 너네들이 생소해서 틀리는 멘트가 있는데, 자, 현세대 인간은 어떤 책임을 지냐면 총체적이고 연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을 져요. 그리고 10번에 일방적인 책임, 비호혜적 책임을 집니다. 비호혜적 책임. 9번, 10번. 10번, 11번. 일방적 비호혜적 책임. 자, 그러면 현세대 인간이 미래세대랑 자연한테 그냥 퍼주기만 하는 그런 책임을 지라고. 얘네는 책임이 없죠. 얘네는 그냥 받기만 하는 거고, 얘는 책임만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한테. 뭐처럼 마치 신생아가, 부모가 신생아한테, 신생아는 아무 책임이 없잖아. 아무 의무도 없고 부모만 의무가 있고 신생아를 잘 길러줘야 되는. 마치 신생아를 다루는 부모처럼 인간이 미래세대와 자연환경한테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일방적인 거고, 요 호혜적이라는 뜻이 뭡니까? 호혜적. 호혜 무슨 뜻입니까? 이익을 다시 얻지 않게 얻는 걸 생각하지 않고 호혜가 상호 혜택을 준다는 뜻이야. 상호 혜택을 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가 얘한테 혜택을 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 세대가 현 세대한테 혜택을 줄 의무가 없죠. 근데 호혜가 뭔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란 말이야. 애초에 한 절반은 용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호혜를 아는 뜻을 아는 애들도 뭔가 서로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의미가. 그래서 좋아 보이기 때문에 책임윤리에서는 호혜적 그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 그 호혜적 좋네 하면서 정답 선지를 오답처럼 딱 고르는 거지. 정답으로 찍어서 틀리는 거예요. 얘네는 상호 혜택이 아니라 우리만 미래 세대라면 자연 환경에 혜택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호혜적입니다. 이해가지? 이거 엄청 자주 나오는 그 오답 선지예요. 자, 부모가 신생아에 가지는 것처럼 그런 일방적이고 비호혜적 책임을 져야 된다. 플러스 사후적이고 소급적이고 인과적이고 보상적 책임을 지는데, 이 사후적이고 소급적이고 인과적이고 보상적 책임은 원래 전통 윤리학에서 가지고 있던 책임들입니다. 자, 사후적인 거라는 거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는 개념이야. 그죠? 이전까지는 잘못 미리 저지르기 전에는 처벌 안 했잖아요. 근데 잘못 저지르기 전부터 야, 너는 두려움을 자각해야 돼. 너 이대로 가면 지읒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라는 거죠. 미래 아직 안 일어났더라도 뭔가 잘못된 행동처럼 보이면은 미래에 닥쳐올 그 위험에 대해서도 현재 너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후적이었는데 이전에는 사전적 책임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소급적이고 인과적이다는 뭐냐면, 소급적인 거는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을 때 이전 거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거고, 인과적인 거는 예전에 네가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거고, 보상적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걸 다시 되돌려 주는 식으로, 보상하는 식으로 어떤 게 정의로운 건지를 봤다고. 그거는 전통윤리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런 거 나오면은 공통점으로 골라야 된다. 전통윤리가. 그리고 위에 나오는 총체적, 연속적, 영속적, 절대적, 일방적, 비호혜적은 전부 이게 책임윤리만의 특징이야. 어렵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플러스 예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사전 예방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오답선지인데, 현 세대의 인간은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일 뿐이다. OX. X. 책임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입니다. 우리끼리도 서로서로 책임감을 가진 대상으로 대해야 되잖아. 우리도 목적으로 서로서로 대하는데, 플러스 이제 확대하는 거지. 미래 세대까지. 현 세대 인간은 자연의 일방적 비호혜적 책임을 진다. OX. O 냈잖아. 아까 방금 전에 O. 요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냐면, (47페이지에) 48페이지에 6번 보세요. 48페이지 6번. 48페이지 6번에는 답이 안 나오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1번 48페이지에 6번만.
적성 작년 문제.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 보면 자, 인간은 행위하는 움직임을 윤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행위는 인위적 파급 효과가 산출되기 때문에 행위의 힘이 커질수록 윤리적 책임이 강조돼야 되고 따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밑에 규제할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 책임 윤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책임 어쩌고 저쩌고 얘기 계속하고 있죠. 자, 1번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문제를 기존의 윤리로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새로운 윤리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책임 윤리인 거고 1번 틀렸고요. 자,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결여될 때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가 맞겠지. 윤리적 성찰을 계속 해야 되고 이걸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존 윤리와 이 과학기술 발전의 이 사이 간극이 윤리적 공백이니까 윤리적 성찰이 부족하면 없으면 결여되면 이 윤리적 공백이 생기고 커져가는 거죠. 답이 2번이다. 그래서 윤리적 성찰이 결여될 때 없다는 얘기죠. 윤리적 성찰을 안 하면 윤리적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3번 전통적 윤리는 시공간을 넣어 모든 미래 세대에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윤리, 그러니까 책임 윤리죠. 책임 윤리가 시공간을 넣어 모든 미래 세대에 적용돼야 되는 거야. 전통적 윤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3번 틀렸고. 새로운 윤리를 상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호 의무가 아니죠. 우리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만 한정하는 거지. 걔네는 의무가 없는 거고. 5번 새로운 윤리에 기초하여 기술에 관한 가치 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가치 중립은 과학 기술에 대한 판단을 안 한다는 얘기죠.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는 그냥 어차피 과학 기술 자체는 문제가 없고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이 잘못이다. 과학 기술에서 마음대로 뭐 개발하고 발전시켜도 돼라는 입장이야. 이거는 가치 중립적으로 대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과학 기술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책임 윤리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괜찮죠? 이게 책임 윤리. 많진 않죠, 내용이. 다시 돌아가서 사회계약론. 이들은 지겹게 했죠. 그거 중에서 뭐만 나오냐면 생명 교과서에 나오는 파트만 보기 때문에 홉스만 나와요. 홉스만. 자, 홉스인데 플러스 롤스까지 해가지고 현대 계약론자란 말이에요. 롤스가 그걸로 이어진다는 내용만 조금 나옵니다. 자, 사회학 계약론 배경은 그 유럽 시민혁명이 배경이다. 그래서 홉스 시기에 영국 청교도 혁명이 나왔고 홉스는 어떤 세력이냐면 그 청교도 혁명 때 왕당파랑 그 의회파가 둘이 싸워가지고 의회파가 이기지 크롬에. 그래서 왕이 목이 잘린단 말이야. 왕 목이 잘리는 걸 보고 홉스는 왕당파 쪽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너무 뭐한 거야. 얘네들이 무서운 거지. 인간 본성은 어떤 존재? 왕 끌어내가지고 목 치는 그런 사악한 존재, 이기심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처럼 보였다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성악설로 봤습니다. 1번 성악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간들은 그 도시 상공업자 일반 시민들을 얘기해.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상공업자 세력이 성장할수록 요 시민 계급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로크는 성무서나 루소는 성선설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3단원 때 보자. 3단원 때. 여기는 호스만 딱 나오기 때문에 호스만 딱 보겠습니다. 자, 2번 자연 상태는 2번에 만만투라고 적습니다. 만만투. 만일에 대한 투쟁 상태예요. 길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만만투라고 일반적으로는 만만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만만투 상태. 혹은 뭐 제시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만인이 만일에 대해 늑대인 상태라는 표현으로도 가끔씩 나와. 자, 극도로 혼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4번에 정의도 없고 부정의도 없고 부정의나 소유권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계약론에는 좀 자주 나오는 선인데 이 파트는 조금 지역적인 것 같긴 한데 정의롭고 부정의하고는 언제부터 생기는 거냐면 사회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정의라는 겁니다. 뭐가 부정의한 거냐면 이렇게 하자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위반하는 게 부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 이전에는 정의가 뭔지도 없고 부정의가 뭔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의도 없는 그리고 소유권도 없는 혼란 상태다. 이것도 만인이 만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상태라 그래. 그래서 뭐 소유권이 중첩된 상태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신체에 대한 소유권까지 있거든요. 토끼가 늑대도 토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호랑이도 토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끼는 모두의 것인 동시에 아무 누구의 것도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것도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자연 상태는. 자, 그런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 뭐 나오네. 홉스의 자연 상태는 부정한 상태가 아니다. 정의 부정의도 정의되지 않는 혼란 상태.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기 때문에 생명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다. 뭐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혼란한 상태를 극복하려고 뭐 어떻게 했냐면 신약이라는 믿음의 약속을 사회계약으로 맺어요. 신약. 뭐 신탁, 뭐 신약 같은 말인데 그냥 학자마다 쓰는 용어가 좀 다른 거야. 근데 홉스는 신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만든 그 어떤 결과물이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를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야. 리바이어던. 그 성경에 레비아탄이라고 무슨 욥기에 나오는 바다 괴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국가거든요.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구성한 거야. 사회계약론이니까. 근데 국가를 거대한 바다 괴물의 형태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계약론이라는 책 표지를 보면은 임금 여기 왕관 이렇게 막 쓰고 왕관 쓰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거대한 바다 괴물의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칼입니다. 요거는 종교적 권위고 종교적 정당성을 뜻하는 거고 칼은 강제력을 뜻하는 거야. 근데 요 멀리서 보면은 이 비늘처럼 돼 있거든요. 비늘처럼 막 이렇게 사람 몸이 비늘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괴물을 뜻하는 거. 근데 그 비늘을 가까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잖아. 그럼 이 비늘들이 다 뭐냐면 사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를 형태의 강력한 강제력 그거를 이제 괴물 혹은 괴수의 형태로 나타낸 거지. 절대 군주를 뜻합니다. 절대 군주. 얘는 왕당파 세력이었기 때문에 군주주의를 옹호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회계약론은 역설적이게도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는 그 이론으로 출발했는데 그 사회계약을 맺은 주체가 시민들이잖아. 도시상공업자. 걔네들 권력이 커질수록 절대 군주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6번은 이상적 정치제도가 절대 군주주의입니다. 절대 군주주의. 자, 밑에는 홉스, 로크, 루소 공통인데 우리 로크, 루소는 안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홉스 특징으로 보면 돼. 자, 자연상태 인간은 생명,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8번에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이성은 가지고 있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어서 우리 자연권의 일부 절대 군주한테 양도한다. 그게 우리한테 더 이로울 거야 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존재인 거지. 그래서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9번 만장일치. 이게 중요하다. 만장일치. 이게 나중에 누구로 계승될 거냐면 롤스의 정의론에서 롤스가 무지의 매를 쓰고 만장일치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거든요. 그걸로 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 사회계약론자로 불러 롤스를. 만장일치로 사회계약을 동의하고요. 그리고 명시적 동의, 이거는 로크가 한 얘기인데 그냥 사회계약 전반으로 이렇게 봐요.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10번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명시적 동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태어난 거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어요. 사투리 티 나죠? 나가지고 경상도에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신림동 주민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신림동 주민인데 할 때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거든. 그럼 나는 신림동 주민으로서 신림동에 주민세를 납부하고 여기서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뭐
뭐 돈 내라는 거 있으면 여기 오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 이번에 소집 오고 또 서대문구 청장 이름으로 왔더라고. 이런 식으로 행정과 관련된 우리나라 제반 사항을 서대문구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한 거, 전입 신고를 한 게 명시적 동의야. 근데 묵시적 동의는 뭐냐면 너네가 태어났을 때 너네가 대한민국 사람이 된다고 서명을 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냥 부모님이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지 우연히. 근데 만약에 네가 진짜 이 대한민국 체제의 사회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너무 불만을 가지고 떠났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너네가 그냥 어쨌든 참고 지금 주말 저녁에 와가지고 불려와가지고 생명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너는 명시적으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서명한 건 아닐지라도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묵시적 동의를 한 거라고. 그래서 만장일치예요. 10번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어서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맞나?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부터 4교시거든요. 다음 주인지는 모르겠다. 다다음 주인 것 같기도 하고. 너네까지 4교시. 자, 10번까지 봤지. 묵시적 동의. 로크가 한 얘기긴 한데 사회계약론은 전반적으로 다 그냥 이렇게 봐요. 명시적 동의를 안 했더라도 내가 여기 시민하겠다, 여기 사회계약에 사회에 속한 시민하겠다라고 얘기를 안 했더라도 그냥 남아 있으면 너 사회계약 동의한 거야 이렇게 본다고요. 묵시적 동의. 그래서 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계약 이행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도덕적 행위는 뭐냐면 계약의 성실한 이행,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한 겁니다. 자, 예전에는 내가 서로에 대한 만인에 대한 내 자유평등을 가지고 있었어. 그걸 막 아무렇게 누리려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명권이 위협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자연권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기로 하자. 이게 사회계약의 내용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내 자연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거는 부도덕한 거고 내 자연권을 휘두르지 않고 국가 명령에 복종하는 게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그게 도덕적 행위다. 자, 국가 또한 그래서 이게 양도 받았으니까 어떤 의무가 있냐면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자연 상태는 그 재산이 없죠. 재산권이 없는데 이제 사회 상태에서는 개인도 재산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돼.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홉스의 사회계약론이야 전반적으로. 이게 현대로 어떻게 계승되냐면 롤스의 정의론으로 계승될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12번에 계약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계약의 공정성. 계약은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만장일치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맺을 거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 그리고 롤스의 정의론은 그 1원칙, 2원칙 기억나니? 자유롭게 기차 타고 평등하게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기억나죠 이거?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의 원칙에 합의할 건데 여기서 최대의 이익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덕성은 얘기했잖아 당연히. 최소 수혜자는 누가 최소 수혜자고? 사회적 약자가 최소 수혜자고. 고1 때 하긴 했죠. 고1 때 최대 이익은 뭐가 최대 이익이고 복지제도가 최대 이익이랬죠. 그래서 복지제도를 주장할 겁니다. 현대로 계승돼서 그냥 만인이 여기에 합의했다고 보는 거야. 롤스 사회계약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제일 뒤로 넘어가서 여기도 5번 풀어보세요. 5번. (48페이지) 5번. 장충, 너네 재작년 기출이다. (10초) 찍으십시오. 5, 4, 3, 2.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국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의무가 있어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 평등, 생명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었죠. 자유, 평등, 재산이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용인되는 거지. 제한적으로 용인되는 겁니다. 국가가 그거를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나머지 다 맞습니다. 이기적 본성 제한 희소성 때문에 투쟁 상태고요. 만만투지 흡수의 사회계야.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명 보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이대로 만만투 상태로 있으면 내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은 거고. 4번 사회계약은 묵시적이더라도 이성적 합의의 산물이 됐죠. 내가 명시적 계약을 안 했더라도 효과가 있다. 5번 사람들은 모두 구속력인 행위와 원리를 탐구하고 계약을 통해 확정한다. 이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두 합의해가지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내린 판결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계약 다음에 45페이지 이거 한 거죠. 길리건 나딩스의 배려윤리입니다. 45페이지 1번이 길리건이고 2번이 나딩스라는 사람이야. 길리건과 나딩스 순서대로 기읍 니은 하면 되죠. 기읍 다음에 니은 길리건. 밑으로 갈수록 현대의 사람이고 최신 사람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여성의 뭐 가치 같은 거를 배려 윤리가 여성적 윤리거든요. 여성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길리건 때는 뭐 했냐면 자, 남성의 의무, 남성의 권리, 의무, 정의 이런 걸 어떤 윤리라고 표현했냐면 3번 정의 윤리라고 표현했어요. 남성들은 정의라는 가치를 조금 더 중시하는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성은 관계나 배려를 조금 더 중시하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그 윤리를 배려 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려 윤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남성은 정의 윤리, 여성은 배려 윤리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근데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묻는 게 나올 거예요. 자, 남성의 정의 윤리는 여성의 배려 윤리는 서로 7번에 상보적 관계라고 씁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야. 상보적 관계. 상보적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다. 그러니까 서로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니까 우열이 없는 거죠. 대등한 관계다. 대등한 관계.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상이고요. 남성의 5번 정의윤리, 여성의 6번 배려윤리는 7번 상호 보완적 관계다. 그럼 양자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근데 나딩스는 이에 비해서 뭐라고 봤냐면요. 윤리에 있어서 구체적 상황, 관계, 맥락, 모란적은 원래 배려윤리 특징입니다. 덕윤리와 공동점이기도 하고 덕윤리도 그 공동체에서 어떤 게 덕 있는 행위인지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덕윤리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자, 여성의 도덕적 특징, 배려, 보살핌, 유대감, 의존, 책임 이런 게 배려윤리였죠. 그런 거를 중시하는 거고 배려의 상호성이라고 적습니다. 8번의 상호성. 그러니까 배려라는 거는 배려받는 사람이 배려받는다고 느껴야 배려입니다. 연애할 때 주로 이제 남자애들이 좀 연애 초반에 그러거든요. 잘 모를 때, 연애 경험이 많이 없을 때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는 거지. 여자애가 받아야 할 때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난 이렇게 많이 해줬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받는다고 내가 사랑 이렇게 많이 챙겨줬다고 느껴야 그게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의 상호성. 배려받는 사람까지 고려하는 배려예요. 자,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배려가 완성된다. 일방적 배려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는 아까 일방적이었니? 뭐 일방적인 아까 나왔지 아까 어디서? 책임윤리는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배려윤리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비교하는 걸로 나올 수 있고요. 자, 9번에 자연적 배려 혹은 모성적 배려라고 합니다. 자연적 배려. 자연적 배려는 모성애적 배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신생아에 가지는 어머니의 배려 같은 거지. 이 모성적 배려는 자발적으로 내 호르몬에 의해서 우러나와가지고 애를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다 자발적이고 순수한 배려란데. 근데 사회 정의 윤리는 윤리적 배려라고 하고요. 10번 윤리적 배려는 이 사회 윤리 뭐 도덕 규범 이런 거는 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 내가 세뇌돼가지고 하기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엄청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하철에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데 하면서 억지로 하잖아. 억지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사회에서 그게 도덕적인 거라고 하니까 그냥 세뇌돼가지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게 사회적 배려고요. 윤리적 배려, 윤리적 배려.
근데 그거의 모든 원형인 애가 다리가 아파하면 어머니는 내가 일어나서 얘한테 앉아주고 싶어가지고 일어날 거잖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배려지. 그 여성적 배려가 사회적 배려, 윤리적 배려의 원형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더 우월한 관계입니다. 자연적 배려가 윤리적 배려의 원형이고 그래서 더 상위 가치다. 상위 가치. 괜찮죠? 배려 윤리는 문제가 나오네. 7번으로 갑니다. 48페이지에 7번. 여기는 도덕과학까지 같이 나와요. 도덕과학적 접근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7번에. 문제가 되게 좀 부잡하게 있는데요. 답이 5번이고요. 다른 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5번은 그냥 너무 아닌 거죠. 인간의 행동을 엄밀한 과학적 법칙에 적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해칠 수 있겠지. 왜냐하면은 타율적인 존재.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로 보는 거잖아. 혹은 진화의 생존 기계로 보는 거잖아. 진화 윤리학적 입장에서는 생존 기계로 보는 거고. 너네가 도덕적이라고 행동, 인간이 도덕적이고 고결하고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행복을 느끼도록 도덕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하도록 진화하는 거야. 타율적이잖아. 생존 기계죠. 혹은 뇌과학적에서는 여기 뭐 너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뇌의 어느 부분을 자극하면 너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 뇌과학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도덕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아니라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냥 뇌의 호르몬 작용 혹은 생존 기계, 진화의 기계, 진화상 생존 기계 이런 걸로 보는 거니까 인간을 타율적 혹은 수동적 존재로 보는 관점이죠.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겠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오른손입니다. 마지막 담론윤리로 갑니다. 45페이지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자, 담론은 어떤 걸 담론이라고 하냐면 뭐 거대 담론, 미시 담론 이거 요 얘기는 들어봤잖아.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야기 담자에 토론하다 논자예요. 그래서 이야기 덩어리 뭐 주제 이런 단어를 담론이라고 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행위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 토론 이런 걸 담론이라 그래요. 자, 이 담론 윤리에서 도덕이란 이성적 존재들 사이에 합의된 규범 체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의사표현 자유, 대화, 협의를 통한 장소 이런 걸 중시할 거고 요거를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그 우리 이 단어 할 때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무슨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요 담론의 공간, 공론장이 중요하다. 공론장 중시했던 거.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 이런 게 나왔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왜 이런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같은 개념이 나왔냐면 자, 오늘날 현대 행체계는 사회가 너무 크고 복잡해졌죠.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인 걸 강조한다고 시민의 의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애초에 대의민주 정치잖아. 우리 의사가 정치에 완전하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정치죠. 일일이 그 시민들 의견 다 반영하면 행정 절차가 엄청 늦어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사가 무시된 채로 정책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사를 반영하려면 소통을 위한 합리적 절차가 필요할 거다. 그 절차를 강조하는 게 담론 윤리겠죠. 자,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11번에 논증적 토론 과정을 거쳐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한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합의는 만장일치가 몇 번 나오는데 사회계약론에 한 번 나오고 롤스 정의론에 한 번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요.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뭐랑 반대되는 입장이겠어? 뭐랑 싸우겠니? 다수결하고 싸울 겁니다. 다수결에 대한 용어가 나오면 다 틀려요.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롤스 정의론, 그 다음에 담론 윤리는 전부 다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가지고 막 합의해서 의견이 안 맞을 수는 있지. 조율해가지고 결국은 모두가 합의하는 결론에 이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만장일치입니다. 12번 만장일치고 보편적 합의는 만장일치입니다. 11번 보편적 합의, 12번 만장일치, 13번 다수결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다수결은 어떤 철학에서 어떤 윤리에서 다수결 좋아한다?
공리주의에서 좋아할 거예요. 공리주의. 공리주의에 나와야 되는 선지입니다. 다수결이라는 용어에 도달하는 합리성이다. 자,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잘 이루어지기 위해 상호 공유해야 뭐 합리성이 필요하죠. 상호 공유되어야 될 거고. 대화 토론을 통해 합리성이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토론을 참여하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그 제도적 보장이 공론장이에요. 이로 나눌 거예요. 공론장이라는 단어로. 14번이 공론장. 자, 공론장이란 시민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 영역을 공론장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토론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가 다 공론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둘러앉아가지고 오늘 저녁 식사 메뉴를 뭘로 정할까? 공론장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탕수육으로 갑시다. 아니면 짜장면으로 통일하자. 나는 짬뽕으로 시킬래. 아 근데 이거 하면은 그러면은 짜장 짬뽕 짬짜면 시킨 다음에 탕수육 추가하면 나는 거기에 받아들일게.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조율되는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공론장이다. 그래서 저녁 메뉴 선전도 공론장이고 공공사항이나 일상적 주제가 모두 토론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정치적, 학술적 차원에서 모두 공론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론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정치를 민주정치를 15번에 심의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심의민주주의라고 해요. 심의민주주의 혹은 숙의 민주주의. 심자는 깊을 심자, 심심한 사과할 때 그 심입니다. 깊을 심. 심층적으로 할 때 그 심. 그리고 숙이는 그 익힐 숙자예요. 깊게 익혀야 돼. 뭐 백숙할 때 그 숙자일 겁니다. 숙게 익었다, 많이 익어져 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많이 익어져 있다. 숙의 민주주의. 심사숙고할 때 그 숙자는 심사숙고. 그 숙. 의사소통 결정이 중심을 이루는 민주주의 형태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시민, 전문가, 공직자라고 씁니다. 시민, 전문가. 자, 시민들은 애초에 공론장에 등장한 배경이 시민의사가 뭉치돼서 등장한 거잖아. 그래서 공론장에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가할 거고요, 당연히. 근데 얘네들만 참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 제대로 뭔지를 잘 모르죠. 그리고 이게 뭐 적용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전문가도 같이 와야 돼요. 전문가가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 적용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 감수할 수 있느냐? 감수할 수 있다. 그럼 감수할 거 이렇게 합의하고 뭐 이런 과정을 조언을 하거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전문가가 상가해가지고 같이 해줘야 돼. 플러스 이걸 실시는 누가 하는데? 공직자들이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의견 내는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런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칸트랑 공통점이 몇 번 나온다. 칸트랑 공통점이. 왜냐하면 칸트의 도덕 규칙은 뭐에 따르는 거였어요? 정원 명령에 따르는 거다. 근데 여기도 명령에 따라야 되거든. 근데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 명령이 뭐냐면 합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낸 토론 결과가 도덕적 의무를 가져요. 너가 동의했잖아. 만장일치니까. 만장일치라면 너도 동의한 거죠. 너가 동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어. 그래서 둘 다 도덕적 의무를 얘기하는 의무론 계열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여기 나올 수 있다. 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도덕규칙. 19번에 도덕규칙이 존재합니다. 도덕규칙이 있고요. 하지만 칸트는 개인의 실천 이상이 기반이고 동기론이기 때문에 결과는 고려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냥 도덕 법칙으로 너가 당연히 따라야 되니까 따라야 되는 거야. 결과는 신경 쓰지 마. 결과는 공리주의에서 신경 써줘. 결과론이니까. 근데 하버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담론에 기반한 실천 명령이고요. 그리고 담론 과정에서 당연히 결과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토론 과정에서. 결과까지 고려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거기 부작용까지, 그래서 부작용까지 감내하려고 그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걸 네가 알고 있었고 동의를 했다면 부작용도 따라야 되는 거야. 부작용에 대해서. 부작용에 따라야 할 의무도 있다. 담론 과정에서 결과까지 고려한다. 칸트는 결과는 고려 안 한다. 대체이지. 마지막 8번 풀어보세요. 8번 결론인지. 근데 뭐 사상이 많죠. 뒤에 나와 있는 개념을 끌어다가지고 돼요.
그 여기 장충이랑 덕성이랑 전부 그 작년 중간고사 기출이에요. 중간고사. 지금 시험 보면 지금 시험. 초 찍으십시오. 자, 답이 4번입니다. 4번. 갑은 무슨 윤리입니까? 책임윤리, 책임윤리.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그 자체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 누구만 의무를 졌니? 현세대 인간만 의무가 있습니다. 자, 어떤 행위주범과는 관련된 당사자의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를. 자, 기억 봅니다. 책임의 주체와 대상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한정한다. 책임의 주체는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지, 현세대 인간만입니다. 책임의 대상은 자연까지 포함해요. 그지? 인간은 이제 주체는 책임 능력을 가진 인간만인 거고, 책임 대상은 자연 플러스 미래세대 인간까지, 현세대 인간 포함.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책임을 공유에 포함해야죠. 결과가 모호하다 그랬잖아. 과학기술은 모호성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지. 니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책임을 공유에 포함되는 거고, 디귿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겠죠. 공론장 이론인데 토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누구는 토론할 뭐 자격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은 만장일치가 안 되잖아요. 일단 만장일치가 누구나 자격이 있는 건 누구나. 리을 담론 참여자는 이성적 존재자임이 전제된다. 이게 조금 지역적 내용이긴 한데 이제 앞에 나오기엔 너무 좀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갓난아이는 참가 못해요.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갓난아기는 이해 능력이 없지. 이해 능력이 없고 도덕적 결정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 걔네는 토론 참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적 인간만 토론자이다. 요 내용이고, 이건 조금 지역적 내용이긴 하죠. 자, 각각을 도덕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는 도덕과학적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리을도 아니고, 리음도 아니고,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몇 개만 풀어봅시다. 원리드. 앞으로 가서 (28번부터) (29페이지까지) 일단 쭉 한번 풀어봐라. 1의 3단원을 인쇄를 배우겠습니다. 20분 남아서 조금만 더 합시다. 1번부터 9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28, 29쪽 조금 풀어봐요. 3분 있다 올게. 그런 것처럼 하늘이 사람을 내시니니까 유교야. 떠떠떠 보면 사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떠떠 덕을. 도덕심이라는 본성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갑은 유교 입장에서, 을은 상선 약수니까 도가, 세상에서는 물과 같다. 그 다음에 병이 고진멸도니까 불교겠죠. 3번 봅시다. 타고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확충해야 된다. 유교의 덕은, 인의 예지는 타고난 거니까 본성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거 맞죠? 자, 을은 사회교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소요한다. 이게 뭐였어? 소요유의 경지입니다. 뭐를 하면 돼요? 자망심재하면 재물과 소요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랬죠. 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이었잖아. 공. 연기에 따라 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병은 불교 맞고 갑을 사회 구성원은 각자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정명사상이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어디에만 나왔습니까? 유교에만 나왔다. 도교는 그냥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정해진 사회 역할이 없어. 사회적 역할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갑만 해당되겠죠. 갑. 자, 인간과 자연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갑을병 공통이다. 자, 병 같은 경우는 연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자연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도가 같은 경우는 자연의 본성, 자연적 본성과 자연에 따라 살라 그랬잖아요. 인위적인 거 말고. 그리고 유교에서의 그 자연과의 합의는 뭐냐면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하늘이 도덕적이고 사람도 도덕적이잖아. 그래서 천인 합의의 경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죠. 천인 합의. 그래서 전부 다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괜찮니? 프린트 내주고 봅니다.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요거 하면은 1단원 끝나요. 1단원 1에서 3단원은 볼륨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1에 2단원 내용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좀 짜치는 내용인데 좀 짧게 봅시다. 자, 1번 도덕적 탐구의 고려 요소인데 어떤 게 도덕적 탐구냐면 도덕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의미를 구성하는 지적 활동, 약간 3단 논법 추론 과정 이런 걸 도덕적 추론이라고, 도덕적 탐구라고 합니다. 1번에다가 도덕적 추론이라고 했어요. 도덕적 추론. 이 도덕적 추론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냐면 2번에다가 도덕 원리, 3번에다가 사실 판단, 4번에다가 도덕 판단이라고 썼습니다. 세 가지 그 3단 논법의 세 가지 과정을 거치거든요. 처음에 1번 도덕 원리가 있고요. 이게 대전제일 거야. 2번 사실 판단을 할 거고요. 사실 판단.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도덕 판단을 내는 거예요. 도덕 판단을 결론을 내는 거예요. 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요 용어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뭔지를 뭐 이렇게 기흥 니은 디귿으로 연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요 각각의 용어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마 장충이 한번 용어 쓰는 게 단답형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장충이가 성동이 어디 하나 나왔었어요. 자, 대전제는 도덕 원리는 이런 겁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이고, 자,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그르다. 이게 도덕 원리예요.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 도덕적 개념 이런 걸 뜻해. 도덕 원리.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그르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서 이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거.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거에 이게 맞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OX를 가리는 거를 사실 판단이라고 해요.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죠.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 판단이 맞다면 도덕 판단, 이어지는 도덕 판단은 어떻게 나와야 돼? 태아를 죽이는 인공 임실 중절은 그르다가 나와야겠지. 왜냐면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그른데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니까. 괜찮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는 도덕적 추론은 왜 하는 거냐면 도덕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거야. 도덕 판단을. 그래서 뭐 같은 도덕 원리라도 뭐 사실 판단을 다르게 되면 다른 도덕 판단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 제일 이제 자주 나오는 게 1번이 아까 도덕적 추론이었고 2번이 비판, 5번, 6번, 7번에 비판적 사고, 배려적 사고, 비판적 사고, 도덕적 사고, 배려적 사고, 비판적 사고, 배려적 사고, 배려적 사고,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상상. 단원명이 도덕적 탐구죠. 도덕적 탐구. 도덕적 탐구를 할 때는 자 도덕적 추론도 고려를 해야 되고 비판적 사고, 배려적 사고, 도덕적 상상력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도덕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도덕적 탐구를. 자, 비판적 사고는 뭐냐면 주장, 근거, 적절성 이런 거를 이게 막 남이 도덕적 추론해가지고 이런 도덕 판단을 내렸을 때 와 이게 제대로 이어지는 거 맞아? 논리적 인과관계가 맞아? 혹은 여기 사실 판단이 맞아? 이런 거를 최대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맞니 아닌지를 엄중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판적 사고. 6번은 배려적 사고. 공감 능력에 근거하여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도덕을,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했을 때
이런 입장을 적용하면 상대방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까? 이런 거를 남의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도덕 원리 어떤 게 정당한가, 어떤 게 도덕적인가를 지금 결정을 내리자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도덕적인 게 아니라 남 입장에서도 벽지사지 마음으로 남 입장을 배려해가지고 그 입장에서 도덕적인 거는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서 필요한 게 도덕적 상상력입니다.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 문제를 자각하고 문제 상황의 전개 과정을 상상할 수 있는 력. 실제로 이걸 적용했을 때 쭉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게 이런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게 도덕적인 걸까를 이제 한번 상상해보는 거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뭐 한다고? 도덕적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은 뭐가 나오면 도덕적 추론만 나와요. 1번. 자,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 이거 내리는 거. 또 과정 기흥, 니은, 디귿 연결고리 있고요. 여기 들어가야 될 게 어떤 뭐 용어가 나와야 되냐, 어떤 그 문장이 나와야 되냐 그런 거 연결하는 문제. 근데 그냥 안 어려운데 한번 풀어봅시다. 53페이지 1번, 2번 한번 풀어봐라. 1번, 2번. 여기는 모의고사에 안 나와. 모의고사에 안 나오는데 내신이니까 지금 시험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기출 문제를 따다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초. 자, 답이 1번에는 4번, 2번에도 4번입니다. 2번 문제를 잘 읽으세요. 1번은 1번에 4번은 왜 틀렸어? 갑은 진수로 가는데 뭐를 비판하고 있는 걸까? 대전제가 아니라 소전제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사실 판단을 비판하는 거잖아. 어떻게 이 사실이 이다 아니다를 비판하는 거고. 2번은 뭐냐면 문제를 잘 읽어라. 반론의 근거죠.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 기억 입장은 뭐가 나와야 돼? 태아는 뭐라고? 태아는 인간이다가 나와야 되지. 근데 이거에 대한 반론의 근거니까 인간이 아니다가 와야 돼.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출생하기 전에 어떤 존재도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인간이 아니다. 문제 덕성 문제 잘 읽을 거라. 연애 스님 스타일이죠. 돌아가서 49페이지 동설의 윤리적 성찰 방법이고요. 윤리적 성찰은 윤리적 관점에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윤리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단원 명령에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이다. 위 아까 도덕적 탐구가 비판적 사고, 배려적 사고, 도덕적 사고, 도덕적 추론 이런 걸 본 거고, 밑에 윤리적 성찰은 반성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성하는 삶입니다. 자, 동양에서는 누가 얘기를 했냐면 증자의 1일 삼성, 하루에 3번 반성한다. 1일 삼성. 자, 어떤 거를 반성하는 거냐면 오늘 하루 남을 돕는데 내가 정성을 다하였냐? 그리고 친구의 교제 시 신의를 가지고 친구와 사귀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잘 익혔다. 별표여서. 그거까지 하루에 3번 반성하는 겁니다. 별표 6개. 아주 중요한 겁니다. 9번은 성리학에서 했죠. 거경이야, 거경. 경의 상태에 거하는 건데 경이 유교
유교에서 말하는 약간 불교의 참성 비스무리한 거야. 근데 약간 내면의 수양 상태거든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내면의 수양 상태인데 참선제는 용어를 못 쓰잖아요. 유학인데. 그래서 참선이라는 용어 대신에 경의 상태에 거주한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 거경의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생용 공부에 몰입하는 상태 이런 걸 거경이라고 해요. 참선하는 상태지. 딱 공부에 몰입해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진 그런 상태를 부릅니다. 거경. 그리고 거경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경의 수양 방법 중 하나인데 자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독이 삼갈 신자의 홀로 독자예요. 그래서 제이스콜라 할 때는 감독 스님 들어오시죠. 그래서 너네 딱 제대로 자습 안 하는가 항상 봐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이스콜라 신청 안 하고 너네가 스카를 끊었을 때 거기 가서도 딴짓을 안 하고 열심히 생용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유교에서 그거를 강조하는 거지. 자습도 열심히 하라고. 거경의 수행 방법 중 하나로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걸 뜻합니다. 혼자도 자습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게 거경, 신독, 일일 삼성 이런 게 다 뭐라고? 유교에서 말하는 윤리적 성찰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자습 열심히 하고 딱 내면 수양에 자습 몰입해서 생용 공부하고 하루에 3번 배운 걸 제대로 익혔는지 반성하고. 서양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크라테스가 반성 혹은 성찰이에요. 반성하지 않는 삶 혹은 성찰하지 않는 삶. 자, 소크라테스는 지덕복 합일설 이랬다. 아리스토텔레스 그거 비판한 거지. 아는 것이 곧 덕이 있는 거고 덕이 있는 것이 곧 행복하다고 봤거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까지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 반성하는 거는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항상 도덕적으로 아는 거를 항상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도덕적인 거 공부를 게을리 하았나 실천을 하는 거를 제대로 알고 실천을 했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반성하지 않는 삶을 살 가치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성찰에서 어떤 개념을 항상 중시했냐면 중용이다. 중용 12번의 중용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을 마땅한 사람이 마땅한 동기로 행하는 활동이죠. 까지 1단원이 다 끝났어요. 크스를 해야 되는데 마르크스 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일단 시간이 안 없기 때문에 요거부터 하자. 여기가 더 어렵다. 자, 존 롤스의 분배 정의라는 거고. 저번에 우리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공동체주의랑 자유주의 하면서 자유주의라로 롤스하고 묘지를 배웠었습니다. 한번 기억이 안 나겠지만 거기에 나올 때 이 롤스의 분배 정의를 보는 거죠. 롤스가 쓴 책 중에 정의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의론. 근데 이 정의론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요 멘트를 좀 기억하시죠. 사상책이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1번에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인 정의는 이 표현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문제 선지에서, 제시문에서. 그래서 무슨 정의라고 하냐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합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번에 공정으로서의 정의. 아까 어디서 배웠냐? 아까 뭐 하다가 롤스 이름이 한번 나왔습니까? 이 전 시간에, 방금 전에. 사회 계약론자죠. 현대의 계약론, 롤스의 정의론으로 계승됐다는 거. 그래서 아까 여기도 만장일치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인이 공정한 절차에 의거해가지고 합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고, 자, 롤스는 정의 키워드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다. 그리고 미리 좀 적어두세요. 그냥 아무데나 빈칸에다가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다음에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왈처라는 사람이 왈처 다원적 정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다원적 정의. 그래서 제시문 읽다가 공정으로서의 어쩌고저쩌고 소유 권리로서의 어쩌고저쩌고 다원적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왈처, 노직, 롤스라는 이름이 바로 나와야 돼. 자동적으로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노직, 왈처로서의 정의 다원적 정의. 괜찮? 요거 외울 때는 요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롤스 안 헷갈리는데 다왈처 정의 이렇게 외우세요. 다원적 정의다. 다왈처 정의. 왈처. 자, 공정으로서의 정의고 만장일치로 합의된 공정한 절차에 따르면 분배 결과도 공정합니다. 오답선지가 뭘로 나왔었냐면 다수결로 합의된 공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그 결과는 정의롭다. 다수결 맞다 그랬어? 안 맞다 그랬어? 아까 사회계약론이랑 그다음에 담론윤리랑 여기 롤스 정의론하고 다 어떤 결과에 따라야 된다? 만장일치로 합의된 결과에 따라야 돼. 그래서 다수결이 틀린 겁니다. 다수결. 틀렸고 3번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안 배운 거다. 통합사회 과정이나 윤사 과정에서는 롤스 분배 정의를 그렇게까지 깊게 나온다. 근데 여기서는 깊게 나옵니다. 자, 절차적 정의인데 3번이 순수한 절차적 정의. 나는
자, 이전까지는 어떤 거냐면은 결과적 정의라 그래요. 결과적 정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롤스 노직이 둘 다 자기네 정의를 절차적 정의라 그래요. 뭐가 절차적 정의냐면 자, 공리주의에서는 뭐가 도덕적인 개념이다. 공리주의의 도덕적 개념은 뭐야? 도덕적 기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맞죠?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을 걔네가 정해놨지. 벤담 노직, 벤담이랑 밀이랑 그런 애들이. 그 다음에 걔네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면 정의로운 분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에서는 그 1학년 때 통합사회 때 하긴 했는데 필요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런 기준에 따라 자본주의에서는 업적이나 능력,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 이런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자기가 얘기하는 어떤 게 분배 기준이 정의로운 분배 기준이가 다 다르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서로서로 자기 기준이 맞다고 싸우고 있어. 결과적 분배, 결과적 정의에서는 요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결과 어떤 기준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절차에 합의하는 거예요. 절차가 더 중요해. 그래서 절차적 정의다. 이해가니? 자, 윤우랑 나랑 그 부루마블을 할 건데 부루마블 할 때 나는 맨날 그 서울에 호텔을 올릴 거지만 쟤는 이제 무인도에 가가지고 3턴 동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주사위만 굴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일반적인 그 불평등이 발생했잖아. 근데도 자 우리가 같이 부루마블을 한다는 거는 자 하나를 주사위가 나왔을 때는 한 칸만 가고 6칸이 나오면 6칸 간다는 원칙을 합의한 거잖아. 그래서 쟤는 무인도에서 탈출을 못하고 나는 서울의 호텔에 올리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좀 덜 빡할 거라고. 왜? 우리는 같은 기준에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에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절차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절차적 정의입니다. 롤스나 노직이나 다 자기가 진짜 절차적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롤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다. 결과를 정해놓지 않고 절차만 합의한 거예요. 절차가 중요한 거고 이 절차가 어떤 거든 간에 결과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근데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좋아 보이지. 완전한 절차적 정의하면은 느낌이 좀 좋은 뉘앙스 같잖아. 비판적인 개념이에요. 부정적인 개념으로 나와.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절차도 정해져 있고 결과도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롤스는 자기 정의가 뭐라고? 어떤 결과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결과는 신경 안 쓰고 결과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모르고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만 서로 이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절차가. 그래서 결과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순수한 거고 쟤네는 결과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절차적인 절차가 결과가 정해져 있어서 비판하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지? 안 좋은 개념으로 쓰인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나쁜 개념이라고. 그리고 당연히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절차도 안 정해져 있고 결과도 정해져 있는 거야. 둘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절차적 정의, 진짜 순수한 절차적 정의라고 자기를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4번에 자유와 평등의 조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자, 이 절차에 합의한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결과가 롤스가 얘기한 건 아니고 가정한 거거든. 내내 망상을 굴려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러면 롤스가 생각하기에 이런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원칙 외웁니다. 1, 2 원칙인데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거부터 외우고 가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무슨 원칙이냐면 이 원칙 첫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과 이 원칙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거 윤사할 때도 작년에 조금 내가 약간 언급하긴 했다. 평등하게 기차 타고 어디로 간다고? 평등하게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간다. 요 어차피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롤스의 핵심은 요 한 50%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외우고 갑니다. 혜은아 물어볼 거야.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 1원칙, 2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뭐냐면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무장입니다.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평등한 걸 요거는 알 수 있겠죠. 쓰진 않아요. 기회균등의 원칙은 상위 계층 접근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다는 개념이죠. 여기는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꽃게가 개입니까? 꽃입니까? 개죠, 개. 꽃이 아니잖아, 꽃 개는. 그냥 평등한 자유는 자유예요, 평등이에요. 자유죠, 자유. 평등한 자유잖아. 얘는 일단 자유주의자야. 그리고 이 원칙은 그래서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이 자유를 따지자면 당연히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사람들끼리 너는 노력하고 너는 노력 안 하고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맞잖아. 일반적으로.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그렇잖아. 노력하는 사람, 노력 안 하는 사람 스스로 자유롭게 냅두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게 정의롭잖아요. 그 얘기를 할 건데 동등하게 주는 게 더 큰 불평등을 유발할 거라고 봐요. 모두를 다 손해보게 하는 거라.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하여튼 얘는 자유,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그렇게 하려면 자유가 일단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봐. 그러면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데 그 불평등이 정의로운 불평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자, 차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균등, 기회의 균등하고 결과적 평등이 있고 기회의 평등이 있는 거야. 기회의 평등은 옛날에는 흑인들이 백인이랑 아예 경쟁 자체를 못했지. 흑인들이랑 혹은 여성들이 남자들이랑 아예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 자체를 못하잖아. 그래서 여성이든 흑인들이든 백인, 남자 이런 애들 다 일렬로 세워놓고 여기서 똑같이 출발하게 하는 게 기회의 평등이에요. 기회의 평등. 이해감?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또 나오냐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게 하는 건 좋은데 기계적으로 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고 나면은 누구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노약자랑 어린이랑 다 같이 출발해. 그러면 누가 이기겠니 무조건? 성인 남성이 무조건 이기겠죠. 이해가니? 달리기 하는 건데 신체 건장한 남성이랑 어린이랑 할머니랑 같이 경쟁하면 성인 남성이 무조건 달리기 1등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야 기계적으로 모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게 정의로운 건 아닌 것 같아. 뭐가 정의로운 거야? 결과가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결과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저 성인 남성은 좀 뒤에서 출발하게 하고 저 할아버지는 저기 뭐 킥보드 좀 태워주고 어린이는 뭐 유모차 태워서 좀 이렇게 뭐 부스터 좀 달아주고 그렇게 해야 비슷한 결과선에 도착할 거 아니야. 결과가 좀 비슷하게 줘. 요게 결과의 평등이다. 자, 그리고 기회의 균등의 원칙은 요거 맞춰주는 거예요. 출발선 맞춰주는 개념이야. 괜찮니? 출발선 맞춰주는 거고 차등의 원칙은 요거 맞춰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선에서 최대한 비슷한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이 보장돼야 돼. 능력이 비슷한 사람은 출발선 비슷하게 출발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도 비슷하게 출발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거 맞추는 거죠. 그리고 너무 크게 자유롭게 경쟁하면은 이제 능력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얘네를 조금 덜 손해보는 형식으로 결과를 조금 맞춰줘야 돼. 조정을 해줘야 돼. 그게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요거 자유를 보장해가지고 막 풀어 불평등이 발생하면 요걸로 조금씩 조정해주면 정의로운 불평등한 사회예요. 그래서 롤스 선지로 자주 나오는데 정의로운 불평등한 사회가 불평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의로운 사회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정의로운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맞는 선지다. 옳은 선지다. 옳은 선지. 이해가니? 하여튼 이거 혜은이 외우고 갑시다. 지금 외우세요. 요거까지. 미안한데 조금만 더 외우자. 자, 차등의 원칙은 뭐가 차등의 원칙이냐면 이거 도착선 맞춰주는 개념이겠지. 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 자, 최소 수혜자는 어떤 게 최소 수혜자냐면 뭐까지 줘. 최소 수혜자는 사회적 약자를 최소 수혜자라고 합니다. 수혜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야. 그 사회에서 가장 적게 혜택을 받는 사람 사회적 약자죠. 노약자, 어린이, 빈민촌, 쪽방 이런 거. 그리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정부 형태는 뭐냐면 최대 이익을 주는 정부 형태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를 도입하자.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거지. 왜냐면 일반적인 자유주의에서는 복지제도가 하는 얘기 안 해. 이거 공동체주의적 요소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누가 사회적 약자를 챙깁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아까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라고 할 거야. 그리고 노직이 이거 비판할 거고 그래서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할 겁니다. 개인 자유를 크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상황에서는 최대한으로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죠. 괜찮니? 이거를 외우고 갑니다. 이거를 먼저 외우고 가야 뒤에 내용을 조금 스무스하게 갈 수 있어. 30초 줄 테니
1분 줄 테니까 외웁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혜은이 외우고 갈 거다. 외우고 갈 거다. 지금 외우세요. 뭐 외우냐면 이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상위 계층에 접근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이 원칙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이고,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 근데 최소 수혜자는 차이의 약자를 말하고 최대의 이익은 복지 제도를 의미한다까지 내가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을 하면 돼요. 성수를 이거 작년에 한번 했죠. 잠깐 살짝 했었는데. 외우세요 해교. 방심하지 마. 언제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1분 줄게요. 이거 안이 다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엄청 축약해서 저게 핵심이기 때문에. 30초. (15초) 예은이 한번 해봅시다. 한다 그랬죠? 나 이 원칙이 무슨 원칙이야? 그렇지. 이 원칙 첫 번째는 기회균등. 기회균등 원칙은 뭐가 기회균등의 원칙입니까? 상위 계층에 접근할 수 있는, 내가 노력했을 때 위로 이거죠. 내가 불평등이 일어나는 건 괜찮아. 불평등은 자유를 강조하면 당연히 불평등이 일어나지. 하지만 내가 노력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걷어차지 말라고. 불평등 할 수 있지. 노력하는 사람, 안 노력하는 사람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데, 내가 노력했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이 원칙. 차등의 원칙은 뭡니까? 최소 수혜자는 어떤 게 최소 수혜자? 그렇지. 최대 이익은? 좋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이런 원칙들에 합의하는 상황이 중요하다. 그 상황을 원초적 입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약간 철학서적인데, 약간 보면 판타지 소설을 보는 느낌이 나오죠. 약간 세계관 설정 짜는 그런 이게 인터넷 소설 웹툰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게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야.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인데 혼자서 내내 망상을 돌리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합의하는 것이 애들이 서로 불만을 안 갖고 좀 정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수업 원칙에 합의한다고 하잖아. 그럼 나는 어떤 원칙을 합의하고 싶냐면 5분 늦을 때마다 삭발을 시키고, 뭐 10분 늦을 때마다 수강료를 한 3만 원씩 더 내고, 결석하면은 뭐 빽빽이를 한 30페이지씩 쓰는 원칙에 합의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야 너네 성적이 오르니까요. 맞죠? 너네 성적이 올라야 내가 학원에서 따로 많이 주진 않는데 뭐라도 오겠죠. 강의가 지속되고 강의 만족도가 높고 좋은 평가, 나한테는 그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빡세게 하고 싶은데, 너네는 항상 사정이 있잖아. 몸이 아파가지고 집안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숙제가 딴 데 너무 많아가지고 못 했어, 결석해서요, 지각해서요 막 이러니까, 그럼 너네 학생 입장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빡빡한 수업 규칙을 적용하고 싶어하고 너네는 좀 한량한 수업 규칙을 적용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너네가 학생이고 내가 강사이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모두가 불만 없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까먹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마법 도구 같은 걸 만드는데 무지의 베일이라는 베일을 딱 씌웁니다.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예요. 무식함의 베일이죠. 그 무식함의 베일을 쓰게 되면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입장이고 내 가치관이 뭔지에 대해서 싹 다 까먹어요. 괜찮니?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거죠. 내가 태어나기로 이제 아직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 상태인데, 영혼들끼리 다 같이 둘러 모여가지고 내가 앞으로 태어날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정의 원칙을 세울까를 토론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뭐라고? 원초적 입장이야. 괜춘? 그 원초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을 위한 사고 실험을 하는 거고, 요 상황은 5번의 비역사적, 6번의 가설적 상황입니다. 5번의 비역사적, 6번의 가설적 상황.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네 망상인 거지, 너네 망상. 실제로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고. 그냥 사고 실험을 돌린 거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7번 원시 상태가 아닙니다. 원시 상태가 아니에요. 원시 상태도 태초에 있었던 자연 상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뭐랑 비교되냐면
자연 상태가 존재하지 사회 계약론에서는. 근데 얘는 현대적 계약론자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연 상태를 가정하지 않아요. 자연 상태가 아니라 그냥 가상 상황에서 태초의 뭐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한 거야. 원시 상태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원초적 입장 속 계약 당사자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건 맞거든. 근데 그냥 사회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아니야. 자, 첫 번째부터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많지만 타인에게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존재. 8번에 상호 무관심한, 9번에 합리적 존재입니다. 8번 상호 무관심한, 9번 합리적 존재.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이익을 증진시키는 게 도덕적인 결과로 나왔어. 어떻게 하라고? 나는 내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싶다. 그런 원칙에 합의하고 싶은데 그 원칙의 결과가 우연히도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 그러면 그 도덕적인 결정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존재란 말이야. 자기 이기심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 무관심한 건 왜 상호 무관심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저 새끼랑 뭐 좀 증오하는 그런 관계야. 엄청 저 새끼만 내가 지읒대더라도 저 새끼가 더 지읒댔으면 좋겠어. 그럼 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잖아. 그런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남한테 더 손해인 그런 정의 원칙에 합의할 거라고. 근데 그런 뭐 증오심, 동정심 이런 내 이익을 흐리는 훼손하는 그런 판단에는 감정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직 내가 최대 이익을 얻는 그런 판단에만 합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 심리학 등 10번에 일반적 배경지식, 일반적 배경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 배경지식. 일반적 배경지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무죄의 매일을 쓴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초적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 X예요, X. 경제적이나 심리학이나 사회 일반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경지식은 뭐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복지제도 하자 그랬지. 정의 원칙 합의한 결과가 복지제도였잖아. 최대 이익 맞지? 근데 복지제도라는 게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사회적 약자한테 조금 더 분배해 주자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그 원칙에 뭔지 이렇게 내가 찬성 반대를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복지 제도라는 거, 사회적 일반 배경지식, 뭐 어떤 게 경제적 이득이고 이런 거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있어야, 경제학, 심리학 이런 거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있어야 정의 원칙 합의할 때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의 가치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배경지식 같은 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무지의 배일이었죠. 무지의 배일. 이 무지의 배일은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 정보를 차단하는 어떤 마법 도구 같은 걸 말해요. 무지의 배일을 쓴 상태에서 원칙이 하는 거, 합의하는 거고. 자, 그럼 롤스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원칙에 합의할 거냐면 내가 누구로 태어날지 모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흙수저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서 정의 원칙에 합의할 건데 무지를 딱 뺏겼을 때 너네가 학생일 가능성이 높아, 강사일 가능성이 높아? 학생일 가능성이 높겠죠. 강사는 한 명이고 일반적으로 학생 한 5명에서 10명 사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아까는 막 15명, 20명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학생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학생인 입장에서 정의 원칙을 합의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강사의 입장에서 정의 원칙 합의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내가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 그 상황에서 어떤 게 최대의 이익인가를 고려해서 정의 원칙 합의할 거라고 해요. 그거를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복지제도가 나온 거야. 일반적으로 나는 금수저 이재용으로 태어나면 좋지. 이재용으로 태어난 다음에 승자 독식하는 정치체제 합시다. 사회적 약자한테 분배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또 독식하는 정치체제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회적 약자로 태어났을 때 좀 최대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원칙에 합의하겠다는 얘기지. 자신의 지혜의 상태를 모르는 합리적 개인들이라면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선택을 할 거고, 그러면 가장 열악한 환경, 그게 최소 수혜자죠. 최소 수혜자에 처할 때 최선이 되는 분배 방식, 최대의 이익이란 말이야. 그런 분배 방식에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아까 1, 2원칙 두 개입니다. 미서 이 원칙 뭐라고 할까? 평등한 사회의 원칙, 이 원칙 뭐라고?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그거를 무죄의 베일을 쓰고 원초적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 거라고요. 그래서 절차적 정의라고 해요. 자, 1원칙 봅니다. 1원칙 아까 뭐였어? 12번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자,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입니다. 13번 기본적 자유. 자, 그럼 이 기본적 자유는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OX. 제한할 수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타인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죠. 남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적 자유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맞죠? 내가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길 가는 사람 칼빵 놓으면 돼, 안 돼? 그런 거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자, 기본적 자유라는 거는 이런 게 다 기본적 자유예요. 정치적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 사상, 종교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거.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자유는 기본적 자유거든. 근데 생산 수단을 가질 수 있는 자유는 기본적 자유가 아닙니다. 생산 수단은 토지, 노동, 자본 같은 걸 생산 수단, 생산 요소라고 해요. 생산 수단. 이런 거는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노동자들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공장에 가서 일을 하지만 그런 거를 가지는 게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해당되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로 오답선지로 자주 나올 거다. 이 표현이 생산수단은 기본적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자, 롤스는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OX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아까 칼빵 놓는 자유는 전체의 생명권 뭐 이런 걸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왜 얘가 이 원칙이 자유의 원칙이냐면, 자, 일반적인 사회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저 밑에 나와 있겠지만 50, 100, 150, 50, 150, 100, 50 이렇게 가진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최소 수혜자는 누굽니까? 50이지, 그렇지. 가장 사회에서 적게 받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회인데, 만약에 모두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그래서 아예 복지제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정부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다 풀어놓는 사회. 아니다. 다시.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이런 식이 허용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야.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러면 알바를 해도 30만 원을 받을 거고 의사를 해도 판사를 해도 변호사를 해도 전부 다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알바 하겠지. 왜냐면은 의사 하려면 의사 선생님들 왜 월급을 많이 받아요? 의과 대학 가는 거 자체가 일단 힘들죠. 그래서 의대 간 다음에 열심히 4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수련의 막 이런 거 쭉 거쳐가지고 개업하고 나서 페이닥터로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되게 거기 들어가는 최초 투자 비용이 많단 말이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죠. 대체가 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문적 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근데 엄청 투입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월급은 알바랑 똑같이 줘. 그럼 당연히 전부 다 알바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냐면은 그냥 알바가 하는 것만큼의 의료 서비스만 받을 거야. 중세 시대에 성직자들이 의료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막 팔이 썩어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팔이 골마 들어가. 그러면 이 상처가 위로까지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몸 자체가 썩으니까 팔을 잘라냈습니다. 그냥 상처 하나 조금만 나고.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거야.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는 30씩만 받을 거야. 최소 수혜자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30을 받고 있죠.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인 사회는 요금이 되는 겁니까? 이거지. 최소 수혜자는 50이잖아요. 여기는 둘 중에서는 얘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죠. 맞죠? 자, 근데 정부가 진짜 아무런 역할도 안 해. 그냥 적당히 세금 걷고 적당히 국방 치안 유지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이거는. 근데 정부가 거의 없는 무정부적 사회라는 일반적으로 얘가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여기 한 10 정도로 가져가고 여기 40 가져가고 여기 한 20 가져가고 80이랑 40 더하면 120이니까 한 270 정도 가져가요. 요런 사회. 그래서 정부가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그런 사회는 차라리 균등분배가 낫다 그래요. 근데 그 균등분배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잘 다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제 역할을 잘 다하면 어떤 사회가 되냐면 얘가 많이 벌잖아. 많이 버는 거를 조금 가져다가 여기가 한 130 정도 하는데 여기는 110, 여기는 60 정도로 맞춰준다. 이게 복지사회예요. 복지제도. 그러면 요 4개 사회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최소 수재의 최대 이익을 담보하는 사회입니까? 보잖아요. 복지사회죠. 그래서 복지제도가 필연적으로 만약에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원초적 입장에서 맞지? 원초적 입장에서 내가 흑수저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흑수저로 태어났을 때 제일 먹고 살만한 사회 얘를 고를 거라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 이원칙이 합의할 거다. 여튼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지나치면 오히려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원칙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축차적 서열이라고 해요. 축차적 서열. 자, 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인데 이런 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죠. 그러면 자유주의자면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면 자유주의자야, 평등주의자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니까 평등주의자니까 자유주의자입니까? 자유주의자죠. 자유주의자잖아. 아니,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니까 꽃게는 개입니까? 꽃입니까? 꽃게는 개잖아요. 그렇죠? 흰불이 검은 발톱 새는 새입니까? 흰불이 검은 발톱입니까? 흰불이 검은 발톱 새는 새죠. 새.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니까 자유주의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칙이 우선해. 이거 했죠. 자유가 우선 안 하고 모두가 균등분배를 하는 사회라면 오히려 그냥 자유가 회복된 사회보다 더 모두가 못 사는 사회가 될 거라고. 30밖에. 그래서 이런 칙이 우선해야 되는 거야. 왜? 빨리 중요한 보시죠. 12번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그래서 중간에 지나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이 원칙 두 번째 원칙이 필요로 합니다. 애초에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칙이 우선하는 건 맞는데 이런 칙만 너무 강조하면 불평등이 심해지잖아.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내려가니까 이 원칙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원칙에도 합의할 거라고. 하지만 이 원칙을 명분으로 이 원칙이 침해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14번은 이 원칙, 15번은 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요구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일부 사람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과 같다. 일부 사람의 자유가 이런 식이죠. 기본적 자유. 그래서 내 투표권이랑 복지 제도가 충돌했을 때 야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너가 투표권을 포기해 라고 하면 투표권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둘이 충돌할 때는. 오늘 뭘 비판하는 의미도 있냐면 공리주의가 노예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노예제가 일반적으로 노예제가 좀 부도덕해 보이잖아. 근데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올려주잖아. 노예제가 운영되면 노예 한 명 인생에서 노예들한테 봉사를 받는 주인, 가족 여러 명의 행복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공리주의 입장에서 그게 도덕적이거나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올려주니까 그거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리주의가. 자, 이 원칙으로 갑니다. 이 원칙. 공정한 무슨 원칙이었다? 혜은아 뭐라고 할까? 기회균등. 그렇죠. 16번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이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라는 게 그냥 상위계층 얘기하는 거야. 상위계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이 된다. 17번에는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 아까 이게 결과의 평등이었고 누가 결과의 평등이었다? 이 원칙, 차등의 원칙 결과의 평등을 좀 중시하는 거였고 이거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거다. 자, 유사한 재능과 동기를 지닌 사람에게 유사한 삶의 전망을 보장한다. 만약에 내가 능력이 비슷한 사람이면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도 비슷해야겠죠. 그래서 유사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유사한 성공의 확률을 보장한다. 이게 기회의 균등의 원칙이에요. 동일한 출발선을 맞춰주자. 노력했을 때 위로 올라갈 기회를 박탈하지 말자. 계속 그래서 수시로 출발선이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출발선이 비슷하게 맞추는 거 항상 의식하는 사회예요. 자, 우대받을 수 있는 직업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를 평등하게 부과한다. 직업을 평등 문제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해 주는 거야. 직업에 대한 18번 기회를 평등 문제하는 겁니다. 직업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직업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에 모든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하는 거예요. 윤우 19번은 아까 두 번째 건 무슨 원칙? 차등의 원칙. 민지야 20번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누구에게 뭐를? 20번 뭐야 20번 차등의 원칙은 누구에게 뭘 보장하는 거였습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때만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화돼. 자, 여기서 자연적 우연성인데 자연적 우연성이 천부적 재능 같은 개념이야. 뭐냐면 불평등은 내가 어떤 거 이득을 추구할 수 있어. 내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 이거 박지성의 왼발을 가지고 만약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박지성의 왼발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축구만 하면 다 해가지고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면 이 돈을 버는 거가 언제만 도덕적이고 정당한 개념이 되냐면 이 내가 버는 돈의 일부가
사회적 약자,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증진할 때만 내가 버는 돈이 정당한 돈이 돼. 왜냐면 나는 내가 박지성의 왼발을 가지고 태어난 거에 도덕적 자격이 없어요. 로또잖아요, 로또. 맞지? 김연아의 피겨 실력, 그러면 정우성의 얼굴 이런 거, 정우성의 연기력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라고 칩시다.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운빨이잖아, 운빨. 내가 착해가지고 박지성의 왼발, 뭐 김연아의 피겨 능력 이런 걸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능력을 타고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회적 불평등을 가지는 거는 부정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를 국제제도 정당화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일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는 게 그게 도덕적인 거야.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만족하는 것 이상의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은 조정을 필요로 하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라면 차라리 균등구가 낫다. 아까 이거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너무 사회적 강자가 다 가져가가지고 균등 문명보다 사회적 약자가 못 가지게 되면 차라리 균등 문명하다 다 같이 못 살라는 거지. 넘어갑니다. 자, 113페이지. 자, 이상적 분배 정책 옆에다가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고 적고 113페이지 이상적 분배 정책 옆에다가 기회 균등의 원칙. 그다음에 재능의 사회적 활용 밑에다가 차등의 원칙 적으세요. 이 원칙의 첫 번째, 두 번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괜찮니? 적었니? 자, 이상적 분배 정책에서 봅시다. 1번의 복지국가, 2번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썼습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 자, 얘 복지국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롤스. 반대해요. 복지제도를 찬성하는 거지 복지국가를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복지국가를 비판해요. 복지국가를 비판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복지제도가 제대로 실현된 진짜 정의로운 국가는 뭐냐면 재산을 가진 재산 소유, 개인 재산 소유권이 인정된 민주주의 국가야.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복지국가랑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구별이 모호합니다. 그냥 자기가 이상적인 거는 요거고 지금 현대 국가들 복지제도 시행하는 국가들은 요거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지국가는 뭐만 하냐면 1번 복지국가 재분배 혹은 사후적 분배만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자, 기회균등의 원칙은 어떤 게 기회균등의 원칙이었습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거죠. 출발선을 맞춰주는 거였죠. 근데 지금 오늘날 복지국가들은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출발선 맞춰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유경제하게 내버려 둔 다음에 불평등이 발생하면 사후적 재분배만 딸깍한다고. 이해가지? 그거는 정의롭지 않지. 기회의 균등에 애초에 갖춰지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 사실은 둘이 모호해요. 복지국가든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명확한 구별 기준이 없어. 근데 롤스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국가들은 출발선을 맞춰주려는 노력은 안 하고 불평등이 일어난 차후에 항상 뭐 다 이리 송아지 잃어버리고 나서 외양간 고쳐주는 식으로만 이렇게 불평등을 대응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게 아니라 원래 정의로운 국가는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맞춰지고 출발선을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는 나라야. 그 나라를 나는 무슨 나라라고 생각해?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복지정책은 예스인데 복지국가는 노예요. 야, 개념이 어렵죠 지금. 깊이 들어간 거고 생륜 과정에서 롤스가 제일 어렵게 나와. 근데 여기가 생륜 전체 과정의 킬링 파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워요 실제로.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자, 3번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씁니다. 3번 재산 소유, 4번 민주주의. 그러니까 재산 소유는 이런 칙이겠죠. 이런 칙. 자유의 원칙. 이 원칙 민주주의니까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평등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잖아. 불평등이 정의롭기 위한 원칙, 이 원칙이니까. 민주주의는 이 원칙적 개념이겠죠. 자, 최초 분배 상황에서부터 생산적 자산이라고 하는데 생산적 경제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 같은 걸 얘기해. 내가 그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자유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롤스는. 근데 내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같은 재능이 있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동일한 출발선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소득, 그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죠. 고등교육은 이제 학비 내고 다니지만 중등교육까지가 의무인 게 이제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까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고졸 정도는 해야 최소한 출발선 자체는 비슷하게 본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맞춰주고 그냥 자유경쟁하는 국가들은 이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생산적 경제활동을 위한 그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 그러니까 학비 같은 개념이에요. 학비. 그러니까 뭔가 경쟁할 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능력이 있을 때 그거를 사회에 딱 진입했을 때 동일한 능력이 있으면 동일하게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 서득, 그리고 인적 자본, 기본적 교육, 다른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 같은 이런 그 사회에 진입하기 직전까지의 소득이나 뭐 교육 같은 게 뒷받침 줘야 출발선을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지. 광범위한 이런 거 인적 자본과 생존 자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하는 사회고, 그래서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복지국가는 사후적 분배만 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최초 경쟁 과정에서부터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그걸 통해서 부의 집중을 방지하는 그런 분배가 이상적인 분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고. 이해 가니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배 정책을 재산 소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정하는 거다. 애초에 이게 먼저 왔잖아. 이게 기회 균등이 먼저 된 하에서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을 해라. 근데 복지 정책은 뭐만 한 거야? 그러니까 복지 국가는 복지 정책만 하는 거지. 이건 안 하고. 이거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재능의 사회적 활용은 차등의 원칙과 관련된 원칙입니다. 자, 재능의 불균등한 5번 분포. 자, 박지성의 왼발과 정우성의 얼굴은 그 자체로는 부정의한 게 아니야. 누가 사회적 재능을 크게 타고나고 누가 뭐 연기 재능이나 외모나 이런 거 사회적 자본을 엄청 크게 타고난 거는 그냥 로또죠. 부정의한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정의롭거나 부정의하진 않고 재능과 불균등한 분포. 근데 그 로또인 것 때문에 부의 편중이 너무 일방적으로 쭉 잘 사는 사람은 그 박지성의 왼발 가진 사람은 억대 연봉을 받고 박지성 왼발이 없는 사람은 그냥 빌어먹고 사는 거는 좀 부정해 보인다고. 로또 때문에 누구는 너무 잘 살고 누구는 너무 못 사는 거는 운빨인데 정의롭지 않죠. 이해가지? 그래서 뭐가 정의로운 거야? 내가 그 로또를 맞은 사람이 그 재능을 발휘하게 해준 사회 전체를 위해 내가 번 그 재산의 일부를 사회를 위해 쓰는 거. 사회적 약자가 로또를 받은 혜택을 일부 분담하는 거. 그 복지제도잖아. 그 복지제도가 인정되는 한에서 재능의 활용이 정당화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좀 보면 우연성의 영향이 지나치게 강해서 이를 통해 불평등이 발생하는 부정의하지. 그래서 개인이 자신이 타고난 우연성에 대해 도덕적 자격, 응분의 자격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자기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복지제도를 위해 써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우연성 자체는 제거가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연성의 영향력은 완화할 필요가 있지. 그래서 6번 청구적 재능 그 자체, 6번의 재능 그 자체.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영역. 근데 7번 청구적 재능, 7번 재능 혹은 8번 재능의 분포는 사회 공동자산으로 관리돼요. 설명하면 되겠는데 박지성이가 월드컵 기간에 끌려오잖아. 끌려와가지고 국가대표를 뛰죠. 박지성이가. 근데 원래 저기 맨유에 있다가 맨유에서 자기 리그 막 일정 겹칠 때는 거기서 받는 연봉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뛰기 위해서 이 구단이랑 협의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박지성 보고 야 너 와가지고 무조건 대한민국 너네 리그에서 뛰는 연봉 포기하고 그 기간 동안에 포기하고 월드컵이니까 무조건 뛰어라고 강제할 수는 없어. 왜냐면 박지성의 왼발은 박지성이 자기 왼발을 어디서 쓰고는 신체의 자유 영역이잖아. 개인 영역이라고. 맞죠? 근데 그 내 왼발을 써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쓰는 거는 사회 전체 영역에서 관리해야 돼요. 맞지? 재능은 로또인데 그 재능으로 부의 편중이 너무 심해지는 거는 부정의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니? 이거 내용 어렵다. 오케이. 자, 개인의 자유는 개인 영역이지만 재능 그 자체. 근데 재능 혹은 재능의 분포, 재능으로 벌어들인 사회 경제적 이익은 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능은 사회 전체, 특히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조건 하에서만 활발히 장려되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세금 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지제도를 위한 세금을, 돈 많이 번 사람한테 야 너 그거 하는 거 넌 응분의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죠. 그리고 이런 게 다 지켜지는 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9번에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합니다. 작년에 국가윤리학 때 봤지. 윤리학 산학에서도 질서 정연한 사회. 정의의 원칙이 잘 수립돼서 잘 돌아가는 사회다. 질서 정연한 사회.
9번 질서 정연한 사회.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고 모든 구성원들이 정의의 원칙을 인정하고 사회에 들고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반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국가입니다. 자, Q.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은 무지의 비리를 쓰고 타인의 상호 무관심한 개인이다. 맞니? X. 왜 X입니까 이거? 무관심한이 틀렸죠. 무관심하죠. 까비. 질서 정연한 사회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예요. 정의의 원칙이 잘 부합되는 사회면 다 질서 정연한 사회입니다. 근데 여기 사회 구성원들이 무지의 배를 쓰고 타인의 상황 무관심 개인은 어떤 입장이야? 원초적 입장이지. 가상 상황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질서나 정연한 사회는 가상 상황이다라고 하는 틀린 얘기예요. 와, 씨,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 근데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해보는 게 나아요. 힘들어.